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곧 시운을 바라보는 이 나이쯤 되면 모든 게 한풀 꺾인다고 생각했는데요. 누구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도 미워할 마음도 다 수그러드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엄청난 복수를 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저한테도 활활 타고 있는 감정이 있다는 걸 알고 놀랐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불을 지핀 건 그간 시어머니와 믿었던 남편 놈이 쓰디쓴 배신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때가 하필 친정엄마를 떠나보낼 때였으니 제 속이 오죽했겠습니까? 타들어가고 싶은 건 증오뿐이었죠. 그래서 저도 눈에 뵈는 거 없이 당한 만큼 더 갚아주려고 이를 악물었던 것 같아요. 속상한 것도 있었지만 끝은 후련한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건 중학교였어요. 처녀 시절에 외할머니 소개로 학교 서무과에서 일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사회 경험도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력서 들고 찾아가서 떨고만 왔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선생님도 아니었고 그저 학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기에 유독 선생님들과 마주칠 때는 깍듯한 태도로 조심스럽게 대했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항상 먼저 다가와 말도 붙여주고 학생들에게 선물을 받거나 하면 몰래 그걸 저에게 챙겨주는 다정한 성격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다른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남편이 미남이란 소리를 많이 듣는 편이었고 키도 훤칠해서 남편감 1이라는 말까지 돌 정도였죠. 그런데다 안정적인 직업까지 갖고 있으니 저는 당연히 저하고 뭔가 연이 될 건 상상조차 안 했습니다. 들어보니 소문에는 학교까지 찾아와 인사를 하고 간 여자도 몇이나 있었다고 하는데 왜인지 결혼까지는 가질 못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봐도 노총각이 될 정도는 아니라서 30이 넘어서도 혼자인 게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시어머니의 허락이 안 떨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둘은 서로 좋아도 워낙 효심이 깊고 어머니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나오면 헤어지고도 남을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서먹한 관계로 1년에 한 번 정도 연말 회식에서 몇 마디 나누는 정도였는데 그날 헤어지면서 제가 놓고 간 목도리를 남편이 다음날 제 서랍에 넣어주면서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연애가 시작되었죠. 그 계기로 사소한 선물이 오가고 연애 편지까지 주고받게 되면서 나중에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된 겁니다. 그 시간이 무려 1년이 넘었는데 그때 사적으로도 몇 번 만나 데이트도 안 해봤는데 결혼까지 간 걸 보면 참 신기하죠. 그리고 처음 시어머니를 뵈러 가던 그날이 수십 년이 지난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도 남편은 어머니가 데려와 보라고 한 여자가 거의 없었다면서 분명히 마음에 들어할 거라고 안심하라고 했죠. 그래도 반대를 몇 번씩이나 했다고 하니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남편은 그런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결혼을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는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입이 바짝 마른 채 시댁 앞에 도착해서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 들어갔지요. 그런데 긴장했던 것과 달리 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겁니다. 어서 들어와. 아유, 이야기 많이 들었다. 듣던 것보다 인상도 훨씬 더 좋네. 참하고. 내가 학교에 몇 번 갔을 때 이렇게 예쁜 아가씨는 못 봤던 것 같은데. 아유, 어디서 이런 보석이 숨어 있었던 거야. 차린 건 없지만 같이 밥 먹으면서 천천히 얘기하자꾸나. 저에 대해서 남편이 아무 이야기도 안 했나 걱정될 정도로 어머니는 절 너무 따뜻이 맞아줘서 얼떨떨했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호의적인 반응에 들뜬 남편이 제 손을 더 꽉 잡으면서 봐, 우리 엄마가 당신 마음에 들어 할 거라고 했잖아. 혹시 어머니한테 내 얘기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아니라니까 그런 거짓말을 왜 해? 하나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다 말했어. 괜한 걱정 말고 빨리 들어가자. 우리 엄마가 밥까지 차려놓고 기다리는 건 나도 처음 보는 일인데 그 정도로 마음에 든다는 뜻이지. 제가 왜 시어머니 마음에 들었는 줄 아세요? 여기엔 뜨악할 이유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잘난 며느리를 얻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을 그저 하늘같이 받들며 뒷바라지 해줄 여자이자 집안도 딱히 보잘 거 없어서 자기 멋대로 주무를 수 있는 며느리감을 찾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집안도 좋고 잘난 며느리는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고 만만한 제가 반가웠던 겁니다. 잘난 여자는 무조건 남편을 무시한다고 보는 그야말로 생각부터가 구식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제 말에 어머니는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응을 보이더군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솔직히 기억에도 없고요. 엄마 혼자서 절 힘들게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학교도 외할머니 덕에 운 좋게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솔직히 어머니 앞에서 뭐 하나 잘한다고 말씀드릴 게 없어서 너무 부끄럽기만 합니다. 아, 아니야. 이렇게 바르게 잘 컸는데 무슨 혼자서 키운 어머니도 정말 대단하시고 내가 딱 찾던 며느리야. 네? 제가요? 그래, 난 조건 좋아서 콧대 높고 그런 애들 정말 칠색하거든. 그건 나중에 보면 결혼이 아니라 거래가 돼버린다니까. 하루 이틀 볼 것도 아니고 평생 살 부부인데 그렇게 맺어지면 되겠어? 아, 네, 그렇죠. 겸손할 줄 알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지. 아가씨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잘 본 거 맞지? 그럼 이제부터 내 팔자 피게 해준 은인이라 생각하고 나랑 우리 아들한테도 더 잘하면 돼. 원래 여자는 결혼 잘하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러지 않니? 학교에서도 우리 아들 소문 자자했지. 꼬리치는 여자들도 얼마나 만났다고. 내가 뒤에서 걔들 처리하느라고 바빴어. 이렇게 잘난 아들 두니까 너무 피곤한 거 있지? 아, 그 애가 학교에서도 워낙 인기가 많아서. 아유, 농담으로 해본 말인데 그 되게 순진하네. 볼수록 더 마음에 든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더 볼 것도 없이 우리 며느리 해야겠어. 둘이 결혼 준비해라 서둘러서. 시어머니의 합격 선언과도 같은 말에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정말요? 엄마 허락하신 거죠? 아니 제가 뭘 했어요. 이 사람 마음에 드실 거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 인생도 너한테 달린 거야. 남자가 집안이 편해야 바깥일도 잘하는 거거든. 얼른 일 정리하고 살림이랑 완벽하게 할 수 있게 준비해야지. 그거 모르는 거 있으면 배워서 오고. 그래도 어머니랑 둘이 살았으면 웬만한 건 다 하겠네. 시어머니는 다른 조건 하나도 없이 하던 일을 정리하고 집안에 전념하길 바라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남편과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게 불편할 것 같기도 했고 또 어머니도 옛날 분이니 아무래도 여자가 집안일을 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워낙에 겁을 먹고 가서인지는 몰라도 그런 조건쯤은 문제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감히 네가 우리 아들을 넘봐? 하며 문전박대 당하는 것만 피해서 온 걸로도 다행이었죠. 그렇게 반대 없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고부터 본격적으로 시어머니의 감시 아닌 감시로 인해 힘든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남편 먹을 아침부터 입을 옷과 내의 양말까지 말끔히 다려놔야 했고 식은 밥이라도 올리는 날에는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이 새벽이나 저녁에 찾아와서 이 모든 과정을 샅샅이 점검하는데 그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저도 잔소리 듣기 싫은 마음에 잘 챙겼죠. 그런데 이걸 볼 때마다 제가 무슨 꼭 왕자님 모시는 하녀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걸 너무도 당연하게 보고 있는 철없는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우리 엄마 아침 일찍부터 왔네. 아들 보고 싶어서 왔어? 야, 냄새 좋다. 얼른 씻기 전에 밥부터 먹어. 엄마가 조기도 구워왔어. 이 사람도 아침 되게 잘 차려줘요. 엄마도 온 김에 같이 드시지? 너부터 얼른 먹어. 꼭꼭 씹어서. 예, 저번에 보니까 아침에 누룽지 같은 거 대충 끓여서 놓는 것 같던데 이제는 안 그러지? 그리고 빵 같은 건 독이야 독.
쟤는 어릴 때부터 밀가루 체질이 잘 안 맞아. 절대 아침으로는 빵 놓지 마. 아, 그때 이 사람이 속이 불편하다고 밥을 못 먹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나저나 왜 이렇게 음식이 빨간 게 많어? 이렇게 꼬투리 하나 잡힐 때마다 수명이 확확 주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눈치를 하도 봐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다녀간 날에는 소화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게 많이 매운 건 아닌데. 그때 말했잖니. 얘 체질식으로 챙겨 먹이라고. 그렇게 알려줬는데 여태 공부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소양인이라 고추장이 안 맞는데도 된장이나 간장으로 간하는 게 좋고 고추랑 양파 같은 건 쓰지도 마. 자극적이어서 몸에 안 좋아. 너 매운 건 다 먹지 마. 아니다. 지금 다 버리는 게 낫겠어. 예, 저 빨간 반찬들 지금 다 버려라. 와, 우리 엄마 멋있다. 말하는 게 진짜 무슨 한의사 같아. 아유,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 엄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음식하는 거야? 최고다, 최고. 근데 이 사람하고 나랑 체질이 다르던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뭐 각자 따로 차려서 먹나? 그 정도는 기본이지, 기본. 그리고 당연히 남편 따라가야지. 넌 체질식 같은 거 안 해도 여태 건강히 잘만 살았잖니? 안 그러니? 남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자가 당연히 맞춰야지. 왜 이런 걸 다 감수하면서 살았냐 싶으시죠? 아마 제가 미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겐 그래도 절 받아준 시댁이란 생각이 있었고 또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도 컸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이런 시어머니가 요즘처럼 보기 힘들 때가 아니기도 했죠. 저마다 시집살이 겪고 사는 게 당연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이런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결혼해서 3년이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갑자기 탈모까지 와서 머리는 한 움큼씩 빠지고 체력도 말이 아니게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꼭 갖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마저도 시어머니는 혹여나 제가 자식에게 관심이 옮겨갈까 싶었는지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너 산부인과 가보자고 했다면서 뭘 그렇게 애를 낳으려고 기를 쓰니? 그래도 제 나이가 있으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애 가지려고 억지로 노력할 거 없다니까. 아, 눈치 주는 시애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 혼자서 왜 그래? 자연스럽게 되면 그때 하는 거지. 그런 걸로 병원 가고 그러는 거 다 돈만 날리는 짓이야. 검진 정도는 크게 안 들어요, 어머님. 누가 돈 때문이래? 그러다가 우리 아들한테 소홀해지면 어쩌려고? 아, 네? 설마 그것 때문에 여태 반대하신 거였어요? 왜 웃긴 왜 웃어? 아이고, 그리고 내가 언제 반대를 했다고 그러니? 천천히 하랬지. 내가 그런 경우는 많이 봤다. 애한테 집착하고 그런 여자들이 자식한테 그냥 온 신경은 다 썼고 나중에 남편은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집에서 기도 못 펴게 하고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말이야. 네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좀 익숙해지고 그럴 때 천천히 가죠. 그리고 힘들면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 거니까 나이 같은 건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전 꿋꿋이 임신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겨운 남편 뒷바라지 말고 제가 살 이유를 하나쯤은 찾고 싶기도 했고요. 비록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만 시중만 들기 바쁜 아내 말고 이젠 엄마로서 의미를 찾고 싶었던 게 무엇보다 절실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남편 말고 제 배로 낳은 아이가 가족으로 오는 건 정말 다를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결혼 4년 차쯤 되었을 때 저는 드디어 첫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몸은 배로 힘들어졌지만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기만 했어요. 절대로 양가 부모님께 맡기는 것도 안 했죠. 물론 그때도 모진 시집살이에서 벗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를 하루 보러 올 때마다 이랬거든요. 아휴, 넌 어떻게 애를 묻은 기집애도 아니고 이런 꼴로 옷을 입혀놨니? 아예 어딜 데리고 나갈 수가 있어야 말이지. 저번에도 여자애 아니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어.
내가 이런 옷 입히지 말라고 했지? 아무리 애라서 아무거나 입혀도 된다고 해도 남자애는 남자답게 입혀야 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애가 옷이 불편하면 자꾸 몸을 긁고 벗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어머니가 사다 주신 옷도 입을 때마다 몸을 긁고 그래서요. 나중에 좀 더 크면 그렇게 입힐게요. 불편한 것쯤도 엄마가 견디게끔 해줘야지. 그 싹 벗겨라. 어떻게 편하게만 살려고 그래. 하여튼 뭐 하나 내가 안 알려주면 제대로 되는 게 없다니까. 얘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니? 대체 언제쯤 아무 걱정 안 하고 볼 날이 올까 모르겠다. 내가 애 하나를 더 키운다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도 귀가 따갑게 들어서 속상한 것도 없었습니다. 별말을 다 듣고 굳은 살이 바뀌었는지 어머니는 언제나 절 봐도 좋은 소리 한 번 안 하는 분이라는 게 생겨버린 거죠. 이런 게 저에겐 그냥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이만 보고 살다 보니까 8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애 크는 걸 보면서 시간 가는 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 무렵 어제까지 정정하던 외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워낙 연세가 많아서 그래도 이만하면 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장례 준비를 엄마랑 둘이서 하는데 그때 엄마가 생각보다 할머니의 재산이 꽤 되는 것 같다면서 놀란 목소리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엄마도 몰랐는데 이번에 정리하면서 보니까 네 할머니 재산이 꽤 많더라고. 땅도 많고 살던 집도 8억 정도는 나온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엄마한테도 이런 이야기는 살아생전에 한 번도 안 해줬거든. 아니 할머니한테 그 많은 돈이 있었다고? 정말 할머니 거 맞아? 그렇다니까. 엄마도 되게 놀랐어. 일단 그 집은 처분해서 네가 갖고 있어. 할머니 집을 내가? 아유 너무 많은 돈인데 그냥 엄마가 갖고 계셔요. 아니야. 대신 땅을 엄마가 갖고 있으려고. 주변에 좀 물어보고 다 팔지는 않으려고. 나중에 좋은 기회 오면 처분하면 되니까. 당장 엄마한테 그런 돈 생겨봤자 쓸 데도 없고. 근데 너는 애도 크고 나중에 분명히 필요할 거야. 박서방하고 둘이 잘 상의해서 좋은 데로 이사를 하든지 생각해봐. 아유, 그래도 내가 다 갖기는 그런데. 내가 할머니를 모신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유, 엄마가 준다는데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런 부담을 왜 가져? 그리고 할머니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그러지 말고 너 필요한 데 쓰라니까. 집 하나 사놓고 월세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당장 이사 가기 그러면 이럴 때 집 사두는 것도 괜찮지. 나중에 신우 대학 가서 혼자 쓰게 해도 되고 말이야. 네가 생각 잘해서 필요한 데 써.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할머니 집을 처분하고 8억 가까운 돈을 뜻하지 않게 받게 되었습니다. 외동이었던 엄마라서 유산 분배 문제로 골치 아플 게 없었죠. 그런데 막상 그 많은 돈이 제 앞에 생기니까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이걸 바로 남편에게 말하는 게 좋은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얼마 전에 아이가 갓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이제 적응하고 있는 애를 전학시키는 것도 좋은 답이 아니란 생각이었죠. 저도 사는 동네가 더 편한 곳도 있었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남편은 액수를 듣고 나니 아닌 척하지만 좋아 보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남편 월급으로 평생 모아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 생겼다니 본인도 이 덕을 같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죠. 아유, 할머님한테 그만한 돈이 있었다고? 야, 그걸 여태 아무한테도 말 안 하셨던 거야? 하나뿐인 딸한테까지도? 대단하다. 나 같으면 좀 쓰고 즐기면서 살았을 텐데 그걸 어떻게 참았을까? 엄마한테 남겨주고 싶었을 거야, 할머니 성격이면. 엄마도 생각도 못한 일이라서 놀란 눈치더라고. 근데 이걸 엄마는 또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하니까. 난 그렇게까지 재산이 많은 줄을 상상도 못했네. 이야, 할머니 완전 알부자셨네. 그리고 보니 할머니 살던 주택집이 좋긴 했지. 동네가 좋아서 그런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이 나올 수가 있지? 대박이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장례식장에서 감사의 절을 한 번 더 올릴 걸 그랬네. 아유,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니까. 나도 물론 할머니한테 감사하지. 근데 엄마 몫까지 우리한테 양보해 준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마냥 좋아할 일인지도 나는 잘 모르겠어. 덥석 받아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 아이, 그렇다고 다시 돌려줄 건 아니지? 기분 좋게 받는 게 낫지 않을까? 남편은 그렇게 좋아하다가 갑자기 제가 엄마가 마음에 걸린다고 하니까 그 돈이 조금이라도 엄마 쪽으로 갈까 싶어 불안했는지 놀라가지고 조심스럽게 확인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부터 묘하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남편이 그 돈 문제를 혼자 골똘히 생각했던지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사는 집 이야기를 꺼내면서 동정심 유발을 하는 겁니다. 저 근데 엄마 집이 너무 낡아서 겨울엔 보일러를 틀어도 소용이 없더라. 돈만 많이 나오지 집 자체가 외풍이 너무 세서 말이야. 아휴, 나이 든 분들은 그런 데 사시면 골병 드는데 말이야. 대놓고 제 앞에서 시어머니 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당신 그 돈 어떻게 쓸지 생각은 좀 해본 거야? 어머니가 우리 둘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면서. 그럼 우리 뜻대로 해도 되지 않어? 내 생각에는 통장에 두는 것보단 일단 경기도 쪽에 아파트라도 하나 사둘까 싶어. 월세를 우리 생활비에 보태도 될 것 같고. 엄마 말이 나중 생각해서 하나 사두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 우리 당장 이사 가긴 좀 그러니까 신우 학교 문제도 있고 말이야. 그런데 당신 어머니한테 이 이야기 한 건 아니지? 아이, 당연히 안 했지. 우리 문제인데. 안 그래? 아파트 좋네. 난 무조건 당신 결정 따를게. 근데 왜 어머니 집 이야기를 나한테 한 거야? 어? 물론 당신 결정 따를 건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 달라는 거지. 당신도 모르는 세입자들이어서 골치 아픈 일 생기고 불안해하느니 아예 엄마가 사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당연히 엄마한테는 절대 당신 돈이란 이야기 안 하고 내가 대출 받아서 마련해드린 걸로 하면 깔끔하잖아. 어때? 그리고 월세를 조금씩 당신한테 주는 건 안 될까? 근데 어머니가 낯선 동네로 이사 가시겠다고 하겠어? 신혼 때부터 문 벌컥 열고 오시는 분인데 당신 보고 싶어서라도 지금 사는 집에 있겠다고 할 거야. 그리고 제가 가장 솔깃했던 말이 있었어요. 아유, 알지. 그건 내가 평생 당신한테 미안해하지. 신혼 때부터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당신이. 근데 이번에 엄마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엄마가 겨울만 오면 집 걱정이 말이 아니라서. 얼마 전부터 집이 냉골이라고 난리더라고. 이때 말하면 더 잘 먹힐 것 같거든. 이 기회에 우리랑 좀 떨어져서 살아보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 돈 문제를 떠나서 이 기회에 어머니랑 조금 멀리 떨어져 살아볼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혹했죠. 10분 거리에 살던 시어머니가 수시로 찾아오는 횟수만 줄여도 저는 숨통이 트일 것 같았거든요. 정말 월세 꼬박꼬박 줄 수 있어? 내가 그 돈은 딴 데 쓰는 것보다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까지 엄마가 다 줬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하지 않겠어? 그런데 당신한테 그 돈 받는 게 나도 좀 그렇고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낫지. 아니야. 우리 집 가훈이 돈 문제는 가족 사이에서도 칼같이 하라고 그렇게 배운 사람이라니까. 약속 잘 지킬 수 있어. 우리 엄마 살게 보내드리자. 어? 그래. 당신이 어머니 설득할 수 있으면. 좋아. 난 당장 내일부터 엄마한테 가서 잘 이야기해 볼게. 당신이 위치는 다 골라. 엄마한텐 내가 한 것처럼 말하면 되니까. 나도 이제 우리 엄마 잔소리 좀 벗어날 수 있겠네. 과자랑 라면 잔뜩 싸서 눈치 안 보고 먹어야지. 신난다. 그것 때문에 이사 보내드리는 거지? 추운 건 핑계고. 제발 철 좀 들어라. 저는 집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웬일로 남편이 가서 아파트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아들하고 멀어져서 싫다고 할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반가운 기색이 가득한 겁니다. 낡은 주택집에서 겨울마다 감기에 폐렴을 달고 산 게 남편 말대로 힘든 모양이었죠. 앓는 소리를 해봤자 빠듯한 우리 형편의 집을 얻어들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 때문에 집에 들어간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아들 자랑을 아주 입이 닳도록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아들 키우는 맛이 있다고 그런다니까. 우리 아들 고맙다. 딸 키워봤자 아프면 약이나 사다 주고 짜잘짜잘한 거나 해다 주는 게 다지. 근데 아들 봐라. 이렇게 엄마 생각하고 집 배울 생각을 다 하고 말이야. 너도 아들 낳기를 정말 잘한 거야. 그게 네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일 거다. 엄마 이제는 감기로 골골 댈 일 없겠다. 따뜻한 집에서 살아보게 생겼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니까요. 아유, 엄마, 아파트 가서는 보일러비 생각하지 말고 막 돌려도 돼요. 거긴 바람 들고 그러진 않으니까 원체 따뜻할 거예요. 그리고 좀 멀긴 해도 내가 자주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파트 하나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빛으로 남편을 보더군요. 속으로는 아유, 실은 며느리가 해준 집이라고 이럴 때라도 큰 소리 한번 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지만 거기까지 욕심을 부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로 떨어져서 시어머니와 덜 보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시어머니가 이사하고부터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저한테는 정말 신혼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눈치 안 보고 귀찮은 날에는 라면도 끓여서 대충 먹고 나가서 외식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게 10년 가까이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관에서 철커덩대며 집 열쇠 돌리는 소리에 흠칫 놀라지 않게 된 것도 편하더라고요. 항상 그 소리에 아휴, 어머니가 왔구나 싶어서 심장이 내려앉았거든요. 그렇게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은 불행이 닥쳤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면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암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사람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다시 병원으로 오가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은 간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병원비는 우리 생활비에서 어떻게 내면 좋을지 같은 진지한 논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대뜸 이 소리부터 하는 겁니다. 그럼 월세 개념으로 보내던 돈은 이제 안 보내도 되지? 아무리 그래도 이게 순서가 아니지 않나요? 남편이 철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진지할 줄 모를 때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당연하게 그 돈부터 안 보낼 생각을 하는 걸 보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월세 안 보낸다는 말이 지금 나와? 암이라고 암. 엄마가 그냥 어디 조금 다친 게 아니고 암에 걸렸다는데. 아니, 어떻게 그 말부터 해? 당신 이럴 때 보면 정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 아유, 나는 일단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자는 거였지. 병원비 계속 들 거니까. 그리고 장모님 그렇게 심각한 상태도 아니라고 그랬다면서. 당신이 괜히 암이라고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 나이엔 수술도 얼마나 위험한데 그걸 몰라서 그래? 당신이 이런 건 더 잘하잖아, 나보다. 알아서 하면 되지. 또 나 혼자서 하라고? 현실적인 문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지. 수술이 한두 번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병원 생활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당신이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집안일도 그렇고 애하고 어떻게 지낼 건지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걸 다 혼자 하겠냐고. 그냥 다 시켜. 내가 당신이 시키는 건 그래도 할 테니까. 당신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지. 평생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결혼해서는 내가 차려주는 밥 먹고 산 사람이 뭐라도 자기 손으로 할 줄 아는 것 하나라도 있어? 애도 나 혼자 키운 거나 다름없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자기 출근 준비도 혼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애를 보고 내가 시키는 일 정말 다 할 수 있겠어? 또 나 혼자 머리 터지지. 참나. 당신은 내가 뭐 애인 줄 알아? 나도 하면 한다니까. 나도 아빠야. 자꾸 해줘 버릇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받고 있었던 건데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엄마가 더 괴롭힐 것 같아서 그랬던 것도 있었다고. 그리고 당신 하는 거 옆에서 봐서 잘할 수 있어. 정말이야. 남편 말이 미덥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번 한 번은 믿어볼게. 일단 해보자. 그리고 엄마 옆에 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엄마도 내색은 안 해도 많이 놀란 것 같거든. 초반부터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도 좀 그렇고 내가 옆에 있어야지. 그럼 그게 낫지. 간병인 쓰는 것도 돈 장난 아닐걸? 그리고 일단은 해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당신도 그렇고. 애 학교 가는 것하고 내가 좀만 집안일 덜 신경 쓰이게 해줘. 반찬 같은 건 내가 새벽에 와서 해놓을 테니까. 당신도 이번만큼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아유, 알았어. 당신 놀라지나 마. 근데 병원비는 많이 든대? 엄마 살리는 게 중요하지 지금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렇지. 우리 통장에 돈 좀 정리해 두려고 물어본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어머니한테만 신경 써. 내가 이 기회에 믿음직한 남편 모습 보여줄 테니까. 남편이 처음으로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저도 이번엔 믿어줘야겠다 싶었습니다. 제 손까지 잡으면서 진지한 눈빛을 보내는데 이번엔 이 사람도 제대로 마음먹었구나. 내심 감동스럽기까지 했죠. 계속 누군가의 품 안에서 도움받고 살았던 사람이라 나이가 들어도 손이 많이 가는 인간이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른스러운 면모가 있을 거라고 믿은 거죠. 하지만 남편의 다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주쯤 지나 엄마 수술을 마치고 일주일 가까이 이 집을 비웠다가 들어갔더니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음식 상한 냄새에 바닥에는 발을 디딜 틈조차 없는 그야말로 돼지우리가 된 지경이더군요. 이 꼴을 만들어 놓고 이 인간은 대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살펴봤더니 얼마나 라면 통조림만 먹고 살았는지 제가 만든 반찬도 그대로였어요. 저랑 연락을 할 때는 난생 처음 찌개를 끓여봤다. 제가 만든 반찬하고 잘 차려서 먹고 있다는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았죠. 남편은 그렇다 쳐도 애가 대체 어떤 상태일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어디야 지금? 집을 이 꼴로 해놓고 어딜 갔냐고. 그런데 저보다 더 큰 목소리로 전화를 받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얘가 뭘 잘했다고 지금 큰 소리를 쳐. 집 내팽개치고 갈 땐 언제고? 여보, 언제 왔어? 이따 가서 치울 거야. 그대로 둬. 시끄러워. 그걸 네가 왜 치워? 어머니랑 같이 있어요? 아니, 제가 엄마 수술 끝내고 방금 집에 왔는데 집이 너무 엉망이라서요. 애쓰고 해놓고 간 반찬이랑 국도 하나도 안 먹고 그래서요. 예, 그 물리는 반찬을 어떻게 일주일씩이나 먹어? 너 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밥 해달라고 연락이 왔더라. 나 살다가 우리 아들 전자레인지에 밥 돌려서 먹인 적이 없는데 너랑 살고 그런 쓰레기 같은 걸 먹고 있다고? 내 아들이랑 손자를 망칠 셈이야? 어머니, 이 문제는 저희 둘이 합의한 겁니다. 합의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리고 아무리 네 엄마가 아프고 그렇다고 해도 집안을 이렇게 내버리고 가면 되니? 네가 수술 받아? 남자 둘이 부엌 들락날락하는 거 보기 안 좋다고 내가 했지. 너 나중에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전부 네 탓인 줄 알아?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아주. 상황이 상황인데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것 하나도 이해를 못 해주세요. 수술 잘 됐냐고 묻는 게 먼저 아닌가요? 그리고 저 어머니한테 괜히 잔소리 듣기 싫어서 도움 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럼 제가 엄마가 암 수술하는 와중에도 어머니 아들 밥 챙겨주느라고 집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소린가요?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 좀. 아무것도 못하는 아들 무슨 자랑이라고요? 뭐야? 이게 아주 위아래도 안 보는구나 네가. 네, 그럼 그 잘난 아드님 계속 거기서 잘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얼마나 힘든지 어머님도 아셔야죠? 나이 40 넘도록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한심한 남자를 어머니가 만드셨으니까요. 더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날은 저도 도저히 예전처럼 네네 하고 좋게 넘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간 쌓였던 서름이 본물 터지듯 한 방에 터지더군요. 저한테 마음 편히 병원 다녀오라고
남편하고 아들은 본인이 잘 챙겨주겠다고 말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제가 일부러 집을 비운 것도 아니고 말이죠. 시어머니도 엄마가 암이라는 심각성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 아들만 생각하고 있으니 더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럴수록 엄마한테는 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에서 보니 다른 사람들은 시댁 식구들이 줄지어 병문안도 없고 그러는데 이런 것만 봐도 너무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처음 본 시어머니는 전화기에 대고 저에게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야, 누가 한심해? 내 귀한 아들 내줬더니 지금 무슨 소리를 찌꺼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너 같은 걸 받아줬으면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고 했지? 어디 감히 넘볼 수도 없는 결혼을 해놓고 건방진 소리를 해? 그러니까요. 데려가서 사시라고요. 괜한 사람 수발되게 만들지 말고요. 그 뒤로 저는 보란 듯이 시어머니와 남편의 연락은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만 수시로 연락해서 잘 먹고 학교는 잘 가는지, 종종 학교 끝나면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래도 다행인 게 아들은 그 인간보다 저를 많이 닮아서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해주고 있었고 의젓하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렇게 갈수록 병원 생활에 더 익숙해질 무렵 두 번째 수술을 진행하던 중에 엄마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수술만 잘 끝나면 회복이 어렵지 않다고 큰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싸늘한 몸으로 나온 엄마를 마주하게 된 거죠. 너무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난 겁니다. 근데 참 이상했던 게 마치 엄마는 떠날 때를 다 알았던 사람처럼 수술이 들어가기 전부터 저에게 그렇게 미안하고 고맙단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딸내미, 우리 수술 가기 전에 손 한 번만 잡자. 우리 딸, 네가 고생이 너무 많어. 아유, 엄마 병간호까지 다 하고 이런 엄마 안 만났으면 공주처럼 잘 컸을 텐데. 엄마는 아직도 어릴 때 리본 달린 예쁜 신발 같은 걸 한 번도 못 사준 게 너한테 제일로 다 미안해. 아유, 뭐가 미안해. 그리고 나 리본 달린 신발 안 좋아하거든. 엄마, 이 수술만 잘 끝나면 우리 집으로 갈 수 있으니까 기운 내. 알았지? 마지막까지 잘하고 오라고. 나 바로 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섭지? 안 무섭네. 고마워. 엄마한테 너밖에 없는 거 알지? 사랑한다 우리 딸. 장례식장에서 펑펑 눈물을 쏟으며 하루쯤 지나 정신을 차렸더니 그래도 엄마랑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게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다 마르지도 않던 장례식장에서 남편은 여기가 장례식장인지 잔치집인지 천지 분간을 못하고 상주로 있는 것도 잊었는지 문상객 중에 옛날에 같은 학교에서 일하던 선생을 만났다며 그렇게 반갑다고 술에 잔뜩 취해 얼싸안고 떠들고 아주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그 인간 뒷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머리통을 한 대 갈겨주고 싶단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놈보다 더 야속했던 건 바로 시어머니였죠. 잠깐 와서 뭐가 그렇게 바쁜지 쫓기는 사람처럼 단 10분도 있지 않고 황급히 가버리더라고요. 참, 남한테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았네요. 나 이만 간다. 너 병원 좋은 일만 시킨 거야. 응? 가망도 없는 사람을 수술만 2번 시키고 돈은 돈대로 쓰고 말이야. 아휴, 저 불쌍한 사돈. 병원 생활만 힘들게 하다가 이렇게 가셨네. 네가 처음부터 좋게 받아들였으면 다 편했을걸. 여기 나까지 없어도 되지? 저하고 연락도 안 하고 냉전 상태로 지냈던 걸 이런 식으로 복수라도 하는 모양이다. 속까지 좁은 인간이구나 하면서 환멸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보내드리고 난 뒤 잠시 집에서 하루 정도를 쉬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엄마 유품 정리를 서둘러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야 엄마도 외롭지 않을 텐데. 저는 도저히 엄마를 불러도 엄마가 나오지 않는 그 집을 들어설 자신이 없어서 계속 미루고 미뤘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집 앞까지 가서도 문을 못 열고 한참을 울며 서 있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엄마 현관문 열쇠가 조금 달라져 있는 겁니다. 순간 엄마가 상당한 걸 알고 도둑이 든 건가 싶은 마음에 다급히 열쇠를 넣어봤더니 구멍이 헛돌기 시작했죠. 놀라서 경찰에 신고하려던 순간 드르륵 창문 열리는 소리가 크게 나더니 옆집 아저씨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엄마 짐 찾으려고? 잘 보내드렸어. 근데 며칠 전에 열쇠까지 싹 바꾸던데. 네? 누가 열쇠를 바꿔요? 누군지 보셨어요? 여기 사돈집이라던데 모르고 있었어. 장례식 할 때 부탁했다면서. 저는 아저씨 대답을 듣자마자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 장례식장에서 도망치듯 급히 가는지 그제야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해가 가더군요. 쓸모 하나 없는 바보 천치 같은 아들을 나한테 염치 없이 맡겨놓고 죽는 날까지 엄마가 쓸쓸하게 만들었던 파렴치한 인간. 그런 인간들한테 손과 발이 돼주면서 살았던 지난 날이 저 너무 한스러웠어요. 저도 모르게 울면서 제 머리통을 한 대 때리게 되더라고요. 전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모든 게 결정이 났고 어떻게 하면 더 고통스럽게 갈기갈기 가슴 찢기게 해줄까 오로지 그 고민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재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현듯 떠오른 것이 바로 제 명의로 된 집이었습니다. 저는 더 망설일 것도 없이 곧장 시어머니가 사는 저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엄마 집 열쇠는 왜 멋대로 바꾸셨어요? 그거 무단 침입죄인 건 모르세요? 그럴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내가 아무 계산 없이 그런 줄 알아? 무슨 계산이요? 어떤 계산법인지 말씀이나 해보세요. 참으로 궁금하네요. 아유, 어떻게 내 내가 이렇게 뻔뻔스러워. 없이 살면 주는 거 다 받아 처먹고 입 싹 씻는다더니 얘가 그 짝이네. 야, 그동안 네 애미한테 들어간 병원비 그 집이랑 퉁쳐야지. 짐부터 빨리 빼. 내가 그래도 유품 정리하라고 짐까지는 안 건드렸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라. 어머니, 계산이 한참 잘못됐는데요. 그럼 다시 할까요? 처음부터? 저는 시어머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정없이 어머니 짐부터 베란다 밖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가만 안 둬? 계산 맞게 하고 있는데요. 왜요? 미쳤네 이거 완전히. 너네 물건에 하나만 더 손댔다가는 경찰 부를 거야. 경찰. 내 경고했어. 부르세요. 뭐 겁나는 줄 아세요? 저는 정당방이에요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걸 한 방에 정리하기 좋게 남편까지 쫓아왔더라고요. 남편까지 나서서 짐을 내던지는 저를 붙들고 말렸지만 저는 끝까지 그 인간을 발로 차고 넘어뜨리면서 베란다로 죽으림을 쓰고 갔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그만하라고. 지금 뭐 하는 건데? 너 제정신이냐? 아니, 나 돌았다 그래. 지금 내가 제정신인 게 더 이상하지 않니? 더 미쳐서 내가 못할 짓까지 다 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뭐? 이게 진짜 엄마 앞에서 지금 못하는 말이 없네. 왜? 너희 엄마가 뭔데? 우리 엄마 병원비 들었다고 친정집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것도 나 장례식에 가 있는 사이에 엄마네 집 열쇠까지 다 바꾸고 말이야. 어떻게 그딴 짓을 해? 저기 사람이니? 야, 내가 그동안 너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남편이랍시고 달고 살았는데 이제 그런 짓도 그만하련다. 너도 네 엄마도 지긋지긋해. 이제 이혼하자. 이혼? 너 생각하고 말해. 후회할 말 막 뱉지 말고. 누가 후회하는데? 웃기지도 않네. 그럼 이제 계산 다시 해야 하는 건 너도 잘 알지? 병원비 전에 여기가 먼저지? 그러자 남편은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는지 갑자기 몸을 납작 낮추며 저를 아기 달래듯 조심히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톤까지 한층 부드럽게 바꾸면서 말이죠. 그래. 당신이 너무 속상했겠다.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네. 내가 당장 가서 어머니 집 열쇠 그렇게 만든 거랑 다시 원상복구 시켜 놓을 테니까 우리 둘이 좋게 풀자.
엄마하고 여기서 이런다고 좋을 거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집으로 가자고. 어? 야야, 고분고분 좋게 받아주지 말라니까 저딴 걸 왜 달래? 아이 엄마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이 사람 더 화나게 만들지 말라고요. 그동안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얼마나 나갔는데 너 병원 믿은 거 생각 안 해? 아 조용히 해요. 그게 엄마 주머니에서 나간 돈도 아닌데 엄마가 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여보, 우리 이혼 그런 이야기 나올 일도 아니잖아 이거. 내가 다 책임지고 돌려놓겠다니까. 치사하고 더러워서. 병원비 내가 1원까지 싹 챙겨서 줄게. 그럼 됐지? 솔직히 우리 지금껏 사는 내내 부부였던 적은 있니? 난 그냥 너한테 옆에 붙어서 밥이나 해주고 출근 준비 시켜주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잖아. 아, 너희 엄마 대타로 내가 옆에 있었던 건가? 뭐? 대타? 아유, 당신 왜 그렇게 독한 말을 하는데 자꾸. 나도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뿐이야. 진짜 독한 소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내가 너희 엄마한테 들은 게 워낙 많아서 생각나는 것 좀 몇 개 뱉은 것뿐이야. 근데 집이 걸려 있어서 그런지 상당히 부드러워졌네. 네가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오지? 그리고 저는 남편 뒤에 있던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자가 아직도 제 앞에서 고개를 쳐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꼴을 더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나가 내 집에서. 엄마야 이젠 별소리를 다 한다. 아, 쟤 어디 병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아 여보, 우리 엄마 아무것도 모르는데 쉿, 그 말을 지금 해버리면 어떡해. 내가 시어머니한테 집 내주고 살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들어봤어. 끝까지 잘나지도 않은 자기 아들 덕에 이렇게 됐다고 큰 소리나 치고 여자인 날 그렇게 모욕하고 무시하는데도 참았거든. 근데 도저히 못 봐주겠다. 아직도 내 앞에서 빳빳이 고개 쳐들고 있는 꼴 보니까 이참에 다 끝내버려야지. 이래야 우리 엄마도 편히 갈 것 같네. 아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엄마, 일단은 짐 대충 싸서 나오세요. 아, 빨리요. 나? 나보고 내 집에서 나오라고? 왜? 네가 사준 집인데 우리가 왜 나가냐? 버티고 있어야지. 쟤 그냥 신고 넣어버려. 더 봐주지 말고. 어휴, 이렇게 착해 빠져서는. 네가 정 못하겠으면 엄마가 할게. 쳤단 걸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주인 머리 꼭대기까지 오르려고 하지. 아, 그래요. 빨리 신고 좀 해주세요. 저도 바라던 바니까. 그동안 남편은 이 아파트가 제 명의로 돼 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속이고 자기가 대출받은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제 거라는 건 꿈에도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시어머니 집이 너무 낡고 오래돼서 팔고도 돈이 얼마 나오지도 않았다고 저에게 그래서 그 돈도 제가 건드린 적이 없었으니 더더욱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남편은 쩔쩔매며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변호사 만나고 오길 정말로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저 사람 집이에요. 내가 대출 받았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어. 아이 뭐라고? 너 지금 그 말 사실이야? 이놈아 거짓말할 게 따로 있지. 그럼 이제 난 어디 가서 살라고? 나더러 그 춥디 추운 집으로 다시 기어 들어가란 소리야 뭐야? 아유 난 못 살아. 그냥 혀 깨물고 칵 죽어버리지. 아이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조용히 했으면 됐잖아요. 아휴. 이제 알았으면 조용히 나가 주실래요? 내 집에 잠시도 있지 말고 나가라고. 난 네 엄마가 우리 엄마 병원에 와서 얼굴만 비쳤으면 이렇게는 못했어. 그리고 10년 넘는 결혼 생활하는 동안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만 있었더라도 내가 이렇게 살집 뺏는 짓까진 안 했을 거야. 이렇게까지 하는 나를 원망하지 말고 너희 엄마랑 네가 한 짓을 잘 돌아봐. 저는 종이장처럼 힘 빠진 다리로 남편 부축을 받고 나가는 시어머니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살고 싶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혼만은 제발 다시 생각해달라면서 빌었지만 더는 그 인간들을 받아줄 가치도 이유도 하나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싹 무시한 채
더러운 것도 그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모든 걸 법으로 싸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 남편은 어머니 집 판 돈으로 주식 투자까지 해서 싹 다 날려먹은 지 오래였더라고요. 아이 그러니 오갈 데 없는 엄마까지 데리고 살게 될 깜깜한 앞날이 보여서 저한테 그렇게 사정을 했나 봅니다. 나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 내 월급 얼마 안 된다는 건 당신도 잘 알잖아. 나는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아이 우리 엄마는 당장 어떡하라고. 어? 내가 여보 우리 엄마 정말 반성하게끔 제대로 말해놨으니까 우리끼린 이러지 말자. 아이 그래 당신 우리 엄마 꼴도 보기 싫지? 그럼 어디 지방 멀리 가서 사시라고 할까? 그러니까 일단 얼마만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될까? 위자료도 내가 줄 상황이 못 돼. 정말 잘못했어. 너 학교도 안 다니고 싶니? 나 모르게 주식 투자해서 날린 돈도 꽤 되더라. 어떻게 그것까지 물고 늘어져 볼까? 그 돈 안 건드렸으면 우리 비상금 통장 관리하던 것에서 절반씩 나눴으면 풀칠은 했겠다. 근데 네가 날려먹고 와서 어디 감히 나한테 사정이야? 신용불량자 돼서 직업도 잃고 싶어? 아 여보 나 인생 망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아, 이만하면 됐잖아. 넌 원래 혼자 힘으론 땅에 발도 못 붙이고 서는 놈이라 망하게 돼 있었어. 몰랐어? 너 여태 걷게 해준 사람이 나였는데 그걸 설마 내가 몰랐을까? 이 나이에 걸음마부터 배우려면 힘들겠네. 아예 알어. 그러니까 나 좀 받아주라. 나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놈이야. 네 엄마한테 가서 말해봐. 그쪽이 책임질 문제지. 난 아니야. 내 손에서 떠났다고. 그리고 뒤이어 시어머니도 절 찾아와서 자기 아들만이라도 살려달라면서 살다 살다 처음 보는 얼굴로 저에게 비는데요. 너무 통쾌했어요. 이제야 그 입에서 아들을 잘못 키웠다는 말을 순순히 인정을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이혼 소송을 겪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위자료로 주게 되면서 신용불량자 신세를 면치 못했고요. 보수적인 학교에서도 이런 사항에 유독 민감했던지라 끝끝내 자기 손으로 교편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숨통까지 끊을 생각은 없었는데 일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두면 망할 인간의 말로였던 셈이죠. 그리고 이혼하면서 그동안 제가 그 인간 손발이 돼서 살았던 시간도 법정에서 가사 노동의 한 부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누구라도 그렇게 제가 살아온 시간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저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 고생했다. 딱 이 한마디였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외할머니 그리고 엄마가 남겨준 이 소중한 집에서 인테리어도 다시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제 아들하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참 집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 공간이란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새 아들이 부쩍 철이 들었는지 저를 너무 잘 챙기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좀 더 독립적인 아이로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해볼 수 있게 말이죠. 저에겐 그래도 좋은 교훈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절대로 자식을 바보로 만드는 엄마는 되지 않으려고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